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펀디멘탈 팀의 이재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Do we really need to access the source data? Source Hypothesis Transfer for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이라는 논문이고요. 2020년 ICML에 어서비된 논문입니다. 발표를 준비하는데 펀디멘탈 팀원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란 어떤 것을 해결하는 태스크인지,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백그라운드에서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수학 식에 대해서 아주 짧게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메인 아이디어에서는 이 논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지 알려드리고, 네 번째 장에서 실험 결과를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끝낼 예정입니다. 먼저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어떤 태스크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트랜스퍼 러닝의 하위 카테고리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A라는 데이터셋으로 학습시킨 뉴럴 네트워크가 데이터셋 A와 다르지만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데이터셋 B에 대해서도 좋은 정확도를 가지도록 하는 태스크입니다. 이때 데이터셋 A를 source 데이터셋이라고 하고 데이터셋 B를 target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ource 데이터와 target 데이터 사이에는 domain shift 혹은 distributional shift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유스 케이스들을 몇 가지 예시로 들어보면 이전에 생겼던 병들의 진단 알고리즘을 레이블링 되지 않은 코비드-19하고 관련된 데이터에 적용을 할 때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 그룹의 이메일 사용자들을 위한 스팸 필터를 이제 새로운 유저들에게 맞춰 변형시킬 때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데이터셋이 분명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에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타겟 도메인의 레이블링 상태에 따라서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집니다. 슈퍼바이스드 경우에는 타겟 데이터가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경우고요. 근데 만약에 타겟 데이터 양이 충분하다면 애초에 트랜스퍼 러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스 데이터에 비해서는 엄청 작은 크기를 상정을 합니다. 세미 슈퍼바이스드의 경우에는 레이블링 된 데이터와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가 같이 있고요. 언슈퍼바이스드의 경우에는 타겟 데이터셋의 크기는 크지만 레이블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나누는 기준은 두 도메인 간의 관계인데요. 클로스드 셋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소스와 타겟 레이블의 스페이스가 동일한 경우입니다. 파셜 셋 시나리오에서는 소스 레이블 스페이스가 타겟 레이블 스페이스의 슈퍼셋인 경우이고요. 오픈셋에서는 소스 레이블 스페이스하고 타겟 레이블 스페이스가 서로 공유하지 않는 클래스를 가지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도메인 어댑테이션 시나리오들은 각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태스크에 접근하는 기법들이 조금씩은 다른 경향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제가 이번에 리뷰하는 논문은 타겟 데이터의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고 소스 데이터의 레이블과는 종류가 동일한 시나리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논문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 두 번째 장에서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분야에서 태스크를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 문제의 수식 및 기본적인 이론을 살펴보면요. 보여드리는 수식은 2010년 머신러닝 저널에 나온 A Theory of Learning from Different Domains라는 논문에 나온 Theorem 1인데요. 수식의 의미를 노테이션과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는 hypothesis를 의미하는데요. 의미대로 데이터 X에 대해서 클래스를 뱉어내는 함수 혹은 뉴럴 네트워크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최종 목적은 어쨌든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잘 작동하도록 H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H가 타겟 도메인에 가지는 에러 값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맨 왼쪽의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H가 타겟 도메인에 대해 가지는 에러가 이제 입실론 t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값은 오른쪽에 있는 세 개의 텀들의 합으로 바운딩이 되는데요. 첫 번째 텀은 동일 하이퍼티시스가 소스 도메인에 대해서 가지는 에러고요. 두 번째 텀은 소스와 타겟 데이터셋 두 도메인 간의 L1 다이버전스를 의미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텀은 각 도메인의 데이터를 레이블링 해주는 펑션 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학습 알고리즘 자체가 돌아가면은 자연스럽게 작아지는 값이고요. 세 번째 텀은
두 레이블링 펑션이 사실 거의 차이가 없을 거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작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남은 두 번째 텀인데요. 도메인 어댑테이션 태스크는 이 두 번째 텀, 두 도메인 간의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함으로써 타겟 도메인에 대한 에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거를 직관적으로 그림을 표현한 자료가 2018년 CVPR 논문인 MCD UDA에 있어서 잠깐 가져와 봤는데요. 어댑테이션 전에는 디스트리뷰셔널 시프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두 도메인 간의 다이버전스를 감소시킴으로써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타겟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클래시파이어, 그 검은색 줄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게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 태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는 이 논문이 다루고 있는 시나리오 및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저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하려고 하는지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Do we really need to access the source data? 즉, 도메인 어댑테이션 할 때 source data에 접근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가정하는데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source data에 대해서 접근을 가정하면 비효율적인 데이터 존속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각 데이터들이 발생하는 개별 디바이스에 1차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데이터셋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디바이스 사이에 비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이 발생하게 되므로 소스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는 세팅이 더 프랙티컬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Privacy Policy Violation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한 디바이스에서 다른 디바이스로 데이터가 옮겨지는데 이때 Privacy Policy Violation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할 때 소스 도메인에 접근하지 않는 환경을 가정하는 것이 좀 더 프랙티컬한 세팅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환경에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Source Hypothesis Transfer, 즉 SHOT이라는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Hypothesis Transfer라는 용어는 아래 레퍼런싱하고 있는 2013년 ICML 논문 Stability and Hypothesis Transfer Learning 이라는 논문에서 사용한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래 논문도 소스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고 타겟 데이터로 트랜스퍼 러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인데요. 근데 어느 정도의 레이블링이 된 타겟 데이터가 필요했던 아래에 있는 논문하고는 다르게 지금 발표하는 샷이라는 논문은 타겟 데이터가 레이블링 되지 않은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을 한다는 게 이제 그 두 논문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앞서 소개한 샷은 어떠한 방법인지, 지금 오늘 발표한 샷은 어떠한 방법인지, 그리고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세팅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ource hypothesis transfer란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domain adaptation, 줄여서 이제 DA라고 하겠습니다. DA의 목적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식은 현재 저자가 가정하는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source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source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Hypothesis Transfer Learning의 아이디어를 가져오는데요. 이 2013년에 나왔던 아래 논문에서 말하는 바로는 만약에 source 도메인하고 target 도메인이 어느 정도 related 되어 있으면 transfer된 hypothesis는 source hypothesis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 저자는 아무리 도메인끼리 related 되었다고 해도 각각 도메인에 대해서 따로 인코더를 만드는 학습시키는 게 더 성능이 좋다라는 그 논문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hypothesis는 모델의 classifier에만 국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코더에 대해서는 타겟 데이터에 좀 적합하도록 학습을 시키는데요.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지금 띄워드린 그림입니다. 먼저 어댑테이션 하기 전에는 소스 데이터로 학습이 된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이후에 소스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가정하지 않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진행되는데요. 클래시파이어는 프리즈 시켜서 그대로 들고 오고요. 앞에 있는 인코더 부분은 초기화 후에 학습 가능한 상태로 가져오게 됩니다. 초기화시킨 인코더가 소스 데이터로 학습시킨 클래시파이어, 그러니까 파란색 부분하고 동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인코더가 소스와 타겟 데이터 두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뽑아내는 피처 형태가 비슷해야
할 텐데 지금 소스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소스 피처인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직접적으로 두 개의 거리, 뭐 다이버전스를 이제 구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는데요. 만약 피처가 정렬되어서 도메인 시프트가 조금 완화가 된다면 타겟 데이터의 아웃풋은 소스 데이터의 최종 아웃풋 형태와 비슷할 것이다. 이때 소스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아웃풋은 높은 컨피던스에 의해서 원핫 벡터처럼 나올 것이고 각 클래스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형태일 것이다. 즉 저자는 알 수 없는 인코더의 아웃풋 대신에 모델의 최종 아웃풋, 그 맨 오른쪽에 있는 최종 아웃풋을 가지고 디스트리뷰셔널 얼라이먼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셔널 시프트를 좀 완화했다는 얘기죠. 이거를 위해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로스 펑션을 구성하는데요. 첫 번째 로스텀은 데이터 X의 모델 F의 아웃풋 벡터의 엔트로피 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면 엔트로피가 커지고 아웃풋 벡터는 원핫 벡터화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스 텀만 미니마이즈 시키면은 모든 데이터들의 아웃풋 벡터가 한 클래스의 원핫 벡터화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모든 아웃풋 벡터들이 로짓 와이스 평균 값인 p hat 벡터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과의 KL 다이버전스가 최소가 되도록 해서 모델의 아웃풋이 모든 클래스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로스 펑션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면 다음 그림과 같이 피처들을 TSNE로 비주얼라이제이션한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면은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아무런 로스텀 없이, 그러니까 소스 모델의 타겟 데이터를 그대로 인퍼런스 시켰을 때는 디스트리뷰셔널 시프트로 인해서 조금 노이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개의 로스텀을 가지고 학습시키면 오른쪽과 같이 다섯 개의 클래스에 깔끔하게 잘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 빠진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타겟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로스터만 가지고 레이블링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앞까지는 단순히 원합 벡터화만 시키고 모든 클래스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만 했는데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모여있는 클래스하고는 다른 데이터들이 잘못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렇게 모여있는 데이터들이 레이블이 실제 어, 붙어 있어야 되는 레이블과 정렬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문에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수도 레이블링 스트래티지를 진행을 하는데요. 만약에 단순히 하이퍼시스의 출력 결과를 argmax 해가지고 수도 레이블을 만드는 거는 단순하게 지금 빨간색 박스 친 부분을 원화 팩터화 시키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그림처럼 도메인 간의 디스트리뷰셔널 시프트 때문에 노이지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인코더를 거친 피처 벡터 GX에 그러니까 오른쪽 식에서 이제 분자 쪽을 보시면 그 GX에 모델의 아웃풋 인코더의 아웃풋 fx의 각 클래스별 로직 값을 곱해서 평균된 값을 k번째 클래스의 피처 센트로이드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K개의 센트로이드들을 가지고 다시 모든 데이터의 피처 벡터와의 코사인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센트로이드의 인덱스를 수도 레이블로 각 데이터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렇게 붙여준 수도 레이블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센트로이드를 계산해주고 타겟 데이터의 피처들이 다시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의 인덱스를 타겟 데이터의 수도 레이블로 다시 붙여줍니다. 이 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저자가 제안하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수도 레이블링 스트래티지입니다. 근데 뭐 저자가 말하기로는 실험상으로 그냥 지금 보여드리는 0번째 그리고 첫 번째 센트로이드까지만 구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미니마이즈 해야 할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트로피 로스로 아웃풋 벡터를 원합 벡터화 시켜서 소스 디스트리뷰션하고 얼라이먼트를 시켜주고요. 두 번째 로스 텀인 KL 다이버전스 텀으로 수도 레이블링 시에 하나의 클래스로 몰리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로스 텀에는 수도 레이블링을 통한 클래스 간 정렬도 해줌으로써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해주게 되고요. 여기서 앞에 붙은 베타는 밸런싱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설명해주셨는데 놓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소스 도메인하고 타겟 도메인의 디스턴스가 유사하다고 하고 넘어가는 게 맞나요? 어, 논문에서는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이 비슷하다면, 이제 소스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약간 높은 컴피던스 때문에 거의 원합 벡터하고 비슷한 아웃풋을 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스하고 타겟이 도메인 시프트가 좀 완화가 되면은 타겟 데이터도 인퍼런스가 됐을 때 원합 벡터와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을 통해서 그냥 원합 벡터화를 시켜준 거죠. 근데 저도 이게 충분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도메인의 다이버전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되게 좀 저는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일단 소스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만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 혹시 그거를,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네. 거를 뭔가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있는 건가요? 아, 디스턴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뭐 디스턴스는 되게 많죠. 뭐 유클리디안 거리로 해도 되고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해도 되고 코사인 디스턴스를 해도 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논문들에서 다 그 하나씩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 게 딱 정확하다 더 정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하나 또 질문 추가로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아까 TSN이 임베딩한 결과 보이셨는데, 네네. 그게 오른쪽이 결과적으로 좀 더 클래스를 새로운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 잘 분류한다 이런 거를 보이는 게 맞는 건가요? 음, 이제 그냥 제가 궁금한 게 그 네. 오른쪽이 뭔가 좀 이렇게 샷을 사용해서 뭔가 한 것 같은데 네네. 보면은 이렇게 뭔가 잘 모여 있긴 한데 클래스가 다른 것들도 막 섞여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뭔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어 가지고요. 이렇게 모여 있게 된 거는 어쨌든 모델이 봤을 때 타겟 데이터가 뭔가 좀 소스 데이터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높은 컨피던스로 이렇게 잘 모여 있다까지만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샷 IM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다 추가로 한 게 뒤에 있는 이 수도 레이블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이제 앞에 좀 잘못 얼라인먼트, 그러니까 정렬되어 있는 게 조금 완화가 된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가 이제 뒤에 있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처음에 나온 식에서요. 네, 그 두 번째 항이 소스 데이터 셋과 타겟 데이터 셋의 디스턴스를 이제 재는 그 항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데이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그런 디스턴스를 어떻게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L1 디스턴스를 쓰든 뭐 유클리디안을 쓰든 아니면은 그 코사인 디스턴스를 쓰든 잴 수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 셋의 디스턴스를 그렇게 잰다는 게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셋의 디스턴스는 그런 개개인 하나하나의 이제 디스턴스와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미니 배치로 학습이 진행되고 그래도 각 미니 배치 간의 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전체 데이터셋 간의 디스턴스를 조금 대표를 하겠지만 물론 베리에이션이 좀 크겠죠. 뭐 그것들을 대충 다 평균 내면은 데이터셋 간의 거리로 간주를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보통 미니 배치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 염려가 되는 부분은 어, 만약에 반은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고 나머지 반은 이제 소스 데이터와 완전히 동일한 디스트리뷰션의 타겟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한다면은 평균은 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그럼 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만 모여 있는 어떤 타겟 데이터 셋이 있다고 한다면은 둘 중에 어느 게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잘 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그냥 이제 그런 데이터 하나하나 미니 배치를 계산을 해서 미인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더 잘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은 남네요. 방금 말씀하신 시나리오가 이제 어떤, 모여있는 하나의 클러스터링하고 또 다른 곳에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소스 데이터가. 그 소스 데이터 말고 저는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는, 소스, 네. 네. 만약에 소스 데이터가 그런 경우를 가정해서 딜을 하는 논문은 또 있습니다. 약간 멀티 소스 도메인 어댑테이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타겟 데이터가 그렇게 나누어진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네요. 네, 네, 저는 못 네. 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소스와 타겟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좀 과정이 궁금했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챕터에서는 저자가 주장하는 바를 가지고 이제 되게 논문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총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을 측정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피스 31 데이터셋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31은 총 3종류의 서브 도메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 가지 도메인 모두 동일한 31종류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피스 31을 제외한 다른 두 종류의 벤치마크 데이터셋도 이거하고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험은 데이터셋 USPS하고 MNIST 사이 도메인 어댑테이션,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셋 간의 도메인 어댑테이션 시에는 르네5를 썼고요. 나머지 실험들은 모두 다 프리-트레인드 레즈넷 50하고 100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소스 데이터 셋을 가지고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시킬 때는 레이블 스무딩을 적용했고요. FC 레이어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하고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이 추가로 붙은 바틀넥 레이어로 바꾸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오피스 31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 31 데이터셋은 세 가지 서브 도메인이 있기 때문에 총 4 곱하기 2, 그러니까 총 6가지의 도메인 어댑테이션 시나리오가 있고요. 각 시나리오에서 어댑테이션 후에 타겟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어떻게 나오는지의 결과가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아무런 어댑테이션을 하지 않았을 때가 source 모델 only라고 되어 있는 이 값들이 이제 성능의 로우 바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도 레이블링을 하지 않고 앞에 두 개의 텀만으로 학습시킨 샷 IM은 성능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요. 이제 수도 레이블링을 했을 때는 성능이 조금 더 좋아져서 개별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DSLR에서 아마존 데이터로 어댑테이션 했을 때, 그러니까 위에 화살표 보시면은 D에서 A로 갔을 때, 그리고 웹캠에서 아마존 데이터, 그러니까 W에서 A로 갔을 때, 소타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소타가 아닌 성능을 가지는데요. 저자는 이에 대해서 샷의 경우에는 많은 양의 타겟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DSLR하고 웹캠 같이 데이터 수가 적은 DSLR하고 웹캠은 데이터 수가 좀 적어서 어댑테이션의 성능이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샷의 경우에는 표에서 보여주는 다른 모든 메소드들하고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샷을 제외한 모든 방법론들은 소스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가정을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벤치마크인 오피스 홈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4개의 서브 도메인에 대한 총 12가지 도메인 어댑테이션 성능을 측정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10가지 시나리오에서 소타 성능을 기록했고 평균 정확도도 소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실험 결과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첫 번째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세 종류의 로스 텀이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평소 알고 있는 수도 레이블링, 그러니까 라이브 수도 레이블링 해주면 성능이 증가는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한 셀프 스포바이스드 수도 레이블링을 사용하면 성능이 더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수도 레이블링을 한 상태에서 엔트로피 로스하고 다이버전스 로스,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셔널 얼라인먼트를 해줬을 때와 안 해줬을 때 그때의 성능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수도 레이블링의 종류에 상관없이 디스트리뷰셔널 얼라인먼트를 해주면 성능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기한 점은 출력을 원합 벡터화 시켜주고 원합 벡터화 시켜주는 엔트로피 텀만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성능이 더 떨어지는데요.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다이버전스 텀이 없으면 모든 데이터가 다 똑같은 클래스로 클래시파이 되어도 로스 값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아키텍처의 컴포넌트에 따른 결과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샷은 백본 네트워크는 뭐 르넷이나 레즈넷을 썼는데 FC 레이어를 그냥 FC 레이어만 쓴 게 아니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이 이제 FC 레이어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제 바틀넥 레이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표에 보시면은 각각 P하고 W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소스 데이터 셋으로 학습시킬 때 레이블 스무딩 기법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L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 레이블 스무딩 이 세 요소가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한 게 다음의 그래프고요. 그래서 눈여겨볼 점은 아무것도 안 한 넌에 비해서 각 요소들이 모든 조합들은 타겟 데이터에 대한 어댑테이션 정확도는 향상시켜줬는데요. 어떤 요소들은 오히려 소스 온리 모델의 정확도는 감소시킨 게 좀 몇 개 있다는 겁니다. 그 레이블 스무딩하고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 이 대표적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넌 왼쪽에 있는 이제 보라색 화살표하고 빨간색 화살표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도메인 어댑테이션 시켜줬을 때는 올라가긴 하는데 뭐 어댑테이션을 안 시키고 그냥 인퍼런스 했을 때의 정확도는 오히려 떨어뜨리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타겟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가장 높지만 그러니까 소스 원리에 대해서의 정확도 가장 높은 이제 빨간색 마른 목골 맨 오른쪽 위에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가장 높은데 어댑테이션 했을 때는 모든 요소 W, B, L 그러니까 빨간색 별표 얘가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지에 대한 분석은 따로 논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결론입니다. 이 논문은 사실 요즘의 도메인 어댑테이션 논문들에 대해서도 잘 가정하지 않는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한 사실상 첫 번째 논문이고요. 뭐 아주 프랙티컬한 상황에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 소스에 접근 가능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한 다른 논문들과도 견줄 만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앞에 보여드렸던 로스 텀 중에서 두 번째 텀이 K 다이버전스 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하고 KL 다이버전스를 보이는데 만약에 타겟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유니폼하지 않고 좀 편향되어 있다면은 이게 혹시 좀 서브 옵티멀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형권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논리적인 비약이 좀 저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금 한계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궁금한 게 그러면 데이터의 양이 좀 되게 좀 크리티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한 리포트가 있나요? 네, 그 타겟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라는 논문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논문 제가 혹시 펜 앞에 도메인 어댑테이션 할 때 그 식 보여드린 논문에서 있거든요. 그게 2010년에 나온 A Theory of Learning from Different Domains라는 논문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내용은 저도 기억을 잘 안 나네요. 이 논문에는 없고요, 따로. 네네, 이 논문엔 따로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